시작할까요? 네. 네. 이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할 때, 이 앞에 소개했던 이제 가을의 전설이나 뭐 레버넌트나 이런 영화들의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오도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사실 이 20세기 초엽의 미국 대통령이었지만 여전히 인디안이나 흑인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의식이 강했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자연사 박물관 앞에서 있던 이 사람의 동상, 인디안과 흑인의 그 말하자면 시중을 들면서 말을 달리는 이 동상이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이제 파괴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김미란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그 여러분 이호연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 인디안 문제, 뭐 흑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최근에 와서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올해, 작년 뭐 이 정도의 시점에서 뭐 캐나다의 그 기숙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불거지는 그 가운데 얘기가 좀 더 확산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뭐 세계사 시간에 제대로 못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개탄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런 그 인디안에 대한 어떤 차별 내지 그 지배 억압 이런 게 사실은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에 미국이 조선을 비롯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태도와 다름이 없었다. 인디안이나 흑인이나 또는 뭐 조선인이나 또는 필리핀인이나 뭐 이런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그 인간이하의 대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임페리얼 크루즈라는 책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뭐 내용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그 당시 20세기 초엽에 1905년 7월에 가스란 밀락이라는 걸 맺어서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다. 둘 다 오케이, 서로 노타치라는 어떤 밀락을 맺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밀락이 맺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승만, 윤병구, 그 당시 미국에 있던 사람들인데 1905년 8월 4일, 그러니까 한 2주쯤 뒤에, 1주쯤 뒤에죠. 루즈벨트 대통령의 별장을 찾아가서 뭐 일본에 침략해서 한국을 구해달라, 뭐 이런 청원을 했다. 이거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 이야기가 이 책의 344페이지에 나옵니다. 요새 뭐 이 이승만을 두고서 대단히 무슨 그 숭상하는 그런 또 우리나라의 일부 경향이 있는데, 뭐 이승만의 외교 전략으로 뭐 조선이 뭐 독립을 했다는 둥, 그래서 뭐 이승만을 국부로 뭐 섬긴다는 둥 하는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책을 보게 되면 사실은 뜬구름 잡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밀약을 맺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이 이른바 루즈벨트의 딸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뭐 앨리스 루즈벨트라는 여자인데, 얘가 고종에게 그야말로 미국 공주다, 뭐 공주란 표현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때도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는 마을에 어떤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몇 년 전에, 아유 그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공주님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도 이 미국 대통령의 딸이 공주 대접을 받아서 뭐 이 굉장히 환영을 받습니다. 이 우리나라 매일신문, 그 당시 유일한 신문이었죠. 대한매일신문 1905년 9월 17일자에 나오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국 귀한 공주다. 뭐 굉장한 그 찬양이 나오고, 황제 폐하께서는 옥과 비단으로 예우를 베풀고 최고의 집에서 음식을 내고 음악을 베풀어 양국 우호를 달성하고 뭐 무슨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홍릉에 있는 이 홍릉이 민비 묘죠. 민비, 여러분 뭐
명성황후로 민비라고 하면 안 되고 명성황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민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민비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민비란 이름을 싫어하고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뭐 그냥 들어주세요. 이 명성황후 민비가 이제 묻힌 묘 홍릉인데 이 홍릉의 이 묘석에 이 앨리스 루스벨트가 타고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왕릉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그 묘의 그 어떤 기념석 그 이런 거에 사람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국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는 대단히 이거는 예의가 어긋나는 그런 짓이죠. 근데 뭐 이게 그 사진이 남아 있을 정도로 그 당시 프랑시스 발간된 그 주간지에 이 조선 사람들이 이 앨리스 루즈벨트를 대접하는 뭐 이런 그 그림이 실릴 정도로 그 당시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게 사실은 20세기 초엽, 19세기 말엽의 이야기냐? 지금은 뭐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트럼프란 사람, 이를 이제 그 좀 이야기를 하려면 뭐 오늘 트럼프를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제 입이 너무 더러워지니까 제 입이 너무 이런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니까 이런 이야기 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어요. 이 인간의 머리 위에 있는 이 인간 이게 이제 이 집무실인데요. 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내건 사람이 7대 대통령 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디안 킬러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1938년, 39년까지 체로키족, 인디안 부족 중에 아주 큰 부족인데요. 4천 명을 학살한 그야말로 인디안 킬러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이 인간인데 이 밑에 인간이 그렇게 존경했다는 겁니다. 거의 뭐 한 150년, 160년 이 시차가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돼지처럼 생긴 인간이 여러분 4년 동안 무슨 멕시코 사람들이나 이 흑인이나 인디안이나 이 동양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걸 여러분 아마 다 아실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사진을 바꿨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여러분 아마 루즈벨트의 자화상 같은 거 자서전 같은 거 읽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만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차베스라고 하는 미국 최초의 노동운동가고요. 그래도 바이든은 좀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서 트럼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로 바꿨는데 이건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과학자죠. 근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나중에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나 네 번째 시간이나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 대단히 인디안하고 친했고 인디안들의 어떤 그런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를 많이 소개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 대법원이 우리나라 대법원이 튀어나오나? 제가 이 미국 대법 그 백악관 이야기를 하다가 언뜻 생각이 나서 이 우리나라 대법원 사진을 요새 이 대법원의 꼬라지를 보면 하도 가관이라서 제가 이 대법원의 대법원 입구에 들어가는 홀 사진을 어디서 인터넷에서 따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아주 높은 데에 소위 대한민국의 정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이제 그 옆에 붙어 있는 사진들은 대법원장 사진들인데요. 가장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게 양성태 대법원장이라고 여러분 아마 이름을 아실 겁니다. 양성태라는 어떻게 재판에서 무죄가 됐나요? 왜 했나요?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이라는 게 사실 제가 오늘 인디안 시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또 여러분들 중에 정치적인 입장이 또 여러 개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명색이 법학자로서 법과대학에서 한 3, 40년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정말 한마디로 무슨 글쎄요. 저는 이제 학생 수업 시간에 양로원이라고 부릅니다. 치매 양로원이라고 제가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 여러분 아마 이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걸 가끔 뭐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법원 아까 보신 여기 제일 꼭대기에 대법원 이거 뭐 쳐다보려면 한참 목이 아플 정도로 왜 이렇게 또 높이 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의의 여신은 대법원에밖에 없어요. 여기 대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이 정의의 여신이 없습니다. 아마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정의의 여신이 없어도 괜찮은가 봐요. 이 대법원만 정의의 여신이 있는 희한한 나라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흔히 서양에서 보는 이 정의의 여신은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느 뭐 법원만이 아니라 검찰만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뭐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도 이 정의의 신상이 있고 골목에도 있고 뭐 법원 앞에 검찰 앞에 뭐 하여튼 이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 유럽 서양에서는 근한 뭐 1000년 이상 이 정의의 여신이라는 게 어떤 그 정의를 상징하는 그 존재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정의의 여신 상으로 이제 이렇게 탈바꿈을 했어요. 이른바 뭐 한국적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수법이겠지만, 그러니까 서양의 여신을 이제 한국식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죠. 우선 서양의 여신,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고 편도 피고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 누구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정의의 여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예요. 우리나라 여신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습니다. 어느 편을 드는가 봐요, 아마. 그리고 또 하나는 서양의 정의 여신은 하나는 이 저울을 들고 하나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울은 실체적인 어떤 정의, 그리고 이 칼은 어떤 절차적인 정의. 그러니까 실체적인 정의를 판단하고 난 뒤에 정의를 실천하는 어떤 힘으로서의 실천력으로서의 정의의 어떤 속성을 이 칼이 상징하는데 우리나라 정의 여신은 저울은 같은 저울인데 이건 뭐 미저울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안이겠죠. 근데 칼이 없이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실행력이 없어요. 실천력이 없어요. 법에 힘이 없습니다. 그냥 법전에 쓰여진 것만 달달 외우는 식으로 정의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의사당 지금 인디안 민주주의 아나키 여러분 민주주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양해하시고 제가 이걸 PPT를 준비하면서 조금 정신이 헷갈려한 모양인데 이 국회의사당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도 한번 보시면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진짜 싫어요. 이 건물이. 여러분 국회의사당이 이게 원래는 이 도움이 없이 이 기둥만 24개, 뭐 24개도 뭐 무슨 뭐 동양적인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데 아무튼 이 기둥을 설치한 건 뭐 좀 이따 미국 국회의사당을 보겠습니다만 미국 국회의사당처럼 마찬가지죠. 이 도움이죠. 이 도움을 이제 모방한 건데 도움이 아니라 기둥. 근데 이 도움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국회의사당 짓는 꼬라지를 보고 이거 왜 뭐 이런 거 하나 더 넣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덮었대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상징을 갖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흔히 뭐 하는 말은 뭐 흔히 가시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데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국회의사당의 이제 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나 아까 보신 대법원이나 이 동상은만 있고 이 그림이 없는데 이건 뭐 하나는 이건 이순신인가요? 누가 뭐 어느 게 세종대왕인가? 뭐 둘 다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입니다. 이게 홀이에요. 우리나라 이 대법원 국회의사당의 이 홀의 이름이 로우텐드 홀입니다. 법을 부드럽게 만드는 홀이래요. 근데 이게 로툰다라고 하는 게 사실
도움이 있는 원형 홀의 이름이 로툰다인데 원래 이게 옛날 그리스 로마 건축 양식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한국식으로 또 바꿨대요. 로 텐더 홀로.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제가 재미는 하나도 없네. 이건 진짜 코미디입니다. 자, 미국 의회인데 이게 작년에 불탄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신나게 불탔죠. 근데 이 미국 의회 홀에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홀에. 그 중에 하나가 이 중간에 제일 중앙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김민환 선생님이 지난 소개한 저희 포카혼타스 그림인데요. 이 포카혼타스가 여기 이제 인디안 추장이 있죠. 포카혼타스의 아버지라고 그린 사람 같아요. 포카혼타스가 이 추장의 딸인데 이 추장이 추장의 딸 포카혼타스가 아마 이 사람은 무슨 그 포카혼타스가 사랑한 남자로 보이죠. 그렇게 이제 기독교식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미국 의회에 붙어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이제 장식이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포카혼타스 이야기는 수없이 무슨 동화로 만들어지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수없이 이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마 인디안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묘사되는 지금 이 사진은 1995년에 만들어진 디즈니판 포카혼타스의 사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이것도 완전히 사기 그림인 거지.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포카혼타스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존 스미스라고 하는 남자가 인디안 추장의 딸 포카혼타스의 사랑을 받아서 포로였다가 탈출을 해서 포카혼타스하고 같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애도 놓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포카혼타스의 줄거리인데 실제로는 이 포카혼타스 1590년에 태어나서 1617년에 죽어서 21살에 죽었다는 건데 이 존 스미스라고 하는 이 포카혼타스 동화의 남자 주인공이 포로 생활을 인디안 포로 생활을 한 것은 1607년에서 1608년 사이 1624년에 책으로 발간해서 이런 얘기가 퍼졌는데 그러니까 1596년생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당시 포카혼타스의 나이가 11살, 12살 요 시기에 말이죠. 물론 요새도 아이들이 성적으로 대단히 성숙해서 11살, 12살에 사랑을 하니 어떠고 저떠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포카혼타스가 11살 때 이 존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 남자를 사랑해서 포로로부터 석방시켰다 해방시켰다라는 이야기는 지금은 인디안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이건 말도 안 되는 허위다. 그리고 또 이 포카혼타스 이야기의 제일 맹점이 되는 것은 포카혼타스 17살 때 미국하고 영국하고 인디안들의 분쟁 중에 영국의 포로가 돼요. 포로가 돼서 강제로 기독교로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614년에 존 롤프란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출산을 하고 런던에 갔다가 1617년에 죽어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 1624년에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흑우적인 이야기로 꾸며낸 황당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긴 나왔지만 전혀 그 사람들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남북 전쟁이 터지기 전에 남북이 이제 대립하는 1830년대부터 이게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유행을 했나 하면 북쪽에서는 이 플리머스 그러니까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이 플리머스 이야기가 최초의 그러니까 미국 식민지였다고 주장한 반면에 남부 쪽에서는 1607년에 제임스타운 그러니까
북쪽보다도 남부 쪽에서 더 먼저 식민지를 개척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포카혼타스 이야기를 조작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세기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엽에서 지금까지 뭐 1995년에 디즈니 영화가 만들어질 때까지 포카혼타스는 지금까지도 계속 미국 사람들의 가장 그 강력한 인디안 이미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뭐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디안들에 대해서 좀 그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마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제가 책을 쓰면서 그 2008년에 그 미국의 인디안 여행, 인디안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뭐 거의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한테 이제 그 인디안 마을을 소개시켜 준 분은 미국에서 미국 남부 쪽에서 이 텍사스, 아리조나 이런 쪽에서 그한 3, 40년 동안 인디안들에게 기독교를 선교했던 안맹호라는 목사님, 지금 연세가 한 뭐 80쯤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거의 한국인으로서는 그 유일하게 인디안 선교를 한 3, 40년 했던 분이죠. 이분의 안내로 인디안 여행을, 인디안 그 그리지 여행을 쭉 다니고 난 뒤에 제가 이 책을 썼는데, 그때 제 이 첫 인디안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인디안 사람들이 그냥 저희들이 온다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저희가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안명호 목사님은 보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를 딱 보더니만은 그 마을에 앉아 있던 그 인디안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는 인디안이다. 너 주에서 왔니? 어느 그리주에서 왔니?라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전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건 말고 이 다른 나라 사람으로 오해를 받은 뭐 오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간에 너 인디안이야. 너 인디안이야. 라는 말을 듣고 좀 뭐 놀랍기도 하고 저는 그냥 놀랐죠. 묘한 기분이었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한 뭐 몇 주 동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인디안이라고 저를 그렇게 이야기한 뭐 아마도 그 사람들은 그 제 생김을 보고서 생긴 꼬라지를 보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인디안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 얼마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인디안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비슷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인디안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살아요. 뭐 이렇게 정리정돈 하지 않고 청소 같은 거 잘 하지 않고 뭐 좀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제가 딱 그렇거든요. 인디안들이 꼭 그래요. 꼭 그래요. 지저분하고 뭐 하여튼 정리정돈 안 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좋게 말해서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나쁘게 말하면 개판입니다. 뭐 이 양면이 있는 것인데 여긴 지금 여러분 이 체로키 인디안 유명한 아까 체로키 이야기를 했죠. 그 잭슨 대통령이 그 4천 명을 죽인 그 리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곳인데 뭐 여러분 제가 사실 저도 인디안에 대해서 알게 된 게 그다지 뭐 그전에 뭐 그 인디안들에 뭐 대한 책들을 읽곤 했습니다만은 직접 인디안을 만나서 인디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건 저는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디안 제가 1889년부터 90년 한 2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 있었는데 이 하버드 대학에 제 연구실이 있는 건물 그 같은 그 동에 골목 같은 그 복도에 인디안 법 연구소 연구회라는 어떤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이 같이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인디안들이죠. 주로 인디안들이고 이제 인디안 출신의 하버드 로스쿨 학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오게 되면 미국의 대학들이 소위 소수민족 쿼터제라고 해서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100% 백인 학생들만 등록을 했었는데 68년 이후에 미국의 어떤 그런 민권운동, 마틴 루터 킹이 중심에서 흑인 민권운동이 이제 벌어지면서 인디안이나 여성 또는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의 배려 차원에서 여러 대학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 그 중에 뭐 한국인도 포함이 되고 이제 인디안도 포함이 되어서 이제 제가 89년에 갔을 때에 하버드에 거의 처음으로 하버드 역사상 처음으로 인디안 출신 학생들이 몇 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중에 여학생이 딱 한 명 있고 남학생들이 한 30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인디안들의 무슨 교류 내지 또는 그런 서클식의 또는 일종의 연구소 형식으로 방을 하나 로스쿨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제가 저는 매일 제 연구실에 출근을 했고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한 2년 동안 생활하면서 친교를 갖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사람들한테 책을 또 자료를 이제 빌려받으면 제가 조금씩 이제 인디안에 대한 처음엔 인디안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법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또 저는 또 저 나름으로 한국이나 또는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때는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디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 계기로 제가 인디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또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제가 이 아나키즘에 대해서도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나키라는 말이 사실은 이 1694년에 인디안에 대한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제가 복사물이 많이 있고 책도 상당수를 사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인디안 사회라는 게 이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나중에 인디안에 대한 이 책을 쓰기도 하고 특히 엥겔스가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19세기에 이미 자유와 평등,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인디안 사회에서 출발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얘기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그 당시 그때까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인디안 학생들이 그런 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이 토론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자유와 평등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아나키적인 사회가 인디안 사회였는데 그 당시 현실적으로는 가장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소개한 어떤 여러 문헌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는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1516년에 나온 우리가 지금 유토피아라는 말에 처음 사용하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말도 이 인디안에 대한 어떤 정보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침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기서 한 20년 사이에 유럽의 이 인디안, 그러니까 남북 아메리카의 인디안 사회에 대한 이 콜럼버스나 또는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이 남북 아메리카를 건너가면서 기록한 책들이 엄청난 충격을 주어서 그리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을 쓰게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나중에 유토피아라는 책을 또 번역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제가 그 읽었던 어떤 이야기 들었던 그 인디안에 대한 그 이미지 중에 지금까지 제일 강렬하게 남아있는 그 말은 이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그 피에르 클라스트로라는 사람이 인디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노래하지만 각자 자신의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함께 노래하지만 각자 자신의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은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인디안을 묘사한 말이지만, 어, 우리들의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데에 명심해야 될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개인과 집단, 어떤 그 개인과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같은 노래를 함께 부른다라고 하면 그 전체주의겠죠. 그러나 함께 노래하지만 각자 자신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노래하면서 각자 노래를 부른단 말이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 우리가 이 오페라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삼중창 사중창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 각자가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그 교묘하게 그 노래가 다, 노래 소리가 다 들리고 합창하는 것처럼 우리들 귀에 들어옵니다. 이 합창은 아니에요. 각자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또 뭐 다른 사람, 두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각자 자기의 노래를 해요. 같은 시간에. 그런데 각자 자기 노래를 하면서 이게 사중창, 오중창인 거죠. 이중창도 마찬가지. 각자 노래를 합니다. 합창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삼중창, 사중창이라 그러면 세 사람, 네 사람이 같은 노래를 같이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합창이고, 각자가 자기의 노래를 부르는데 함께 부르고 그게 함께 들리는, 조화롭게 들리는, 이게 제가 인디안에게 배운 거고 인디안들에게서 또 그게 저 나름으로는 좋은 세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 뭐 하나의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펠스 코엔이라는 미국의 그 법학자가 있습니다. 이 예일 대학 교수를 하기도 하고 이 1907년에 태어나서 53년에 죽었으니까 한 46살, 46살에 죽었죠.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디안 법에 대해서, 인디안 사회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장 그 선구적인, 이 강의에서 제가 인디안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제일 저한테 힌트를 많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던 말의 한 부분을, 집약적인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미국 특유의 정치적 이상은 인디안 사회의 가장 자연의 섭리에 충실한 전통에서 발생했다. 남성과 대등한 여성의 보통선거권, 연방주의와 그 속에서의 각주의 권리, 사회 지도층은 사회 구성원들의 주인이 아니라 심부름꾼이라는 인식, 공동체는 사람들의 다양성과 그들의 꿈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 이 모든 미국 정신은 사실상 서양인 콜럼버스가 남의 땅을 신대륙이라 부르며 쳐들어오기 이전에 인디안들이 그들의 땅에서 영위해왔던 삶의 방식이었다. 뭐 코엔의 책에서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코엔의 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제가 번역한 지만지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의 표지인데, 원래는 라틴어로 쓰여진 것인데 제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영어에서 중역을 해서 언제 라틴어를 배울 시간이 없어서 이 유토피아 책을 번역하고 토마스 모어 공부를 해본다고 라틴어 공부를 한 20년 전에 시작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또 의학에 워낙 소질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 이 남의 나라 말을 공부해 보겠다고 시도한 게 한 10개 나라가 넘습니다. 근데 다 실패를 하고 한국말로 제대로 못하고 지금 이 모양 요 모양 요 꼴인데, 아무튼 영어에서 번역을 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책 대부분 유토피아 번역은 영어 중역 번역이죠. 이 사람이 토마스 모어입니다. 아마 여기 카톨릭 신자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카톨릭에서 이 사람이 성인이에요. 성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헨리 8세라고 하는 아, 엠버린 이야기 아시죠? 네. 이 영국이란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죠?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쓴 게 인디안들에게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모어가 이 유토피아에서 다룬 이야기가, 예를 들어 대단히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생산과 분배, 이런 이 측면에서는 인디안들의 이야기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 밖에 또 유토피아에 좀 황당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가령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알몸으로 서로의 몸을 조사해야 된다. 아무도 안 웃어주시네. 웃을 일이. 현대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16세기 모어가. 아무튼 나중에 토마스 모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미국 헌법의 인디안적인 어떤 인디안 사회와 인디안 문화적인 요소가, 아까 제가 코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남녀 평등 선거,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남녀 평등 선거가 미국 헌법에서 명시가 되는 것은 20세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1777년에 만들어진 미국 헌법, 미국 독립선언을 하면서 만들어진 18세기에 만들어진 미국 헌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인디안적인 요소는 연방주의입니다. 연방주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 헌법을 만들 때에 미국 헌법을 만들 13개 주였죠. 지금은 50개 주가 되었습니다만은 13개의 주의 권력과 이 13개 주를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그야말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테이츠를 유나이티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주예요. 스테이트. 주를 유나이트하는 그 연방이라고 하는 체제는 그 당시 세계의 18세기 유럽에 또는 그리스 로마부터 한 서양의 전통에는 그런 연방주의라고 하는 어떤 정치 체제가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안들은 항상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러니까 주에 해당되는 어떤 부족이 연대해서 연방적 형태를 갖추어서 전체 인디안 사회를 형성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연방주의라고 하는 것은, 페데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디안들이 오랜 세월 동안 부족 간의 연대로 뭉쳐진 느슨한 연대로서의 어떤 결합, 이게 페데럴리즘, 연방
그래서 페데랄이라고 하는 연방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는 아이디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헌법 이전에는 연방주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 헌법의 연방주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인디안들의 어떤 느슨한 연대로서의 연방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이게 이제 코엔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물론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백인들이 그냥 자기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지 왜 인디안에서 가져왔단 말이냐 라고 굉장히 억울해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엔이나 코엔 이야기를 인용하는 제 얘기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 헌법을 만들 당시에는 서양의 전통 또는 서양의 현실의 연방주의라는 건 없었다. 그것은 인디안들의 연방적인 어떤 형태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말도 안 된다. 그 당시 13개 주의 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연방주의지 인디안에게서 빌려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디안 그렇게 자기들이 멸시하고 학살해온 인디안으로부터 연방주의 미국 정치 원리의 ABC A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연방주의라는 것이 인디안들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백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료를 심부름꾼이라고 부르는 소위 서번트십, 이른바 하인 지도체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뭐 저도 이 간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심부름꾼이지 뭐 카리스마를 갖는 어떤 그런 어떤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서번트십의 어떤 그 정신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어떤 그 관료들,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그 봉사 정신에 대한 생각도 미국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인디안들의 추장,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인디안 추장이라고 하는 사실 이 무슨 뭐 그 뭐라고 할까요? 뭐 미국식 그 대통령제의 그 무슨 핵심이 되는 무슨 선거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원로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원로 체계라고 하는 게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명예직 비슷하게 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무슨 뭐 대단한 권력이나 무슨 또는 뭐 보수나 이런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어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그 공동체에 지혜를 주는, 여러분 아마 이 뭐 가을의 전설에도 그런 이야기가 그런 게 부분이 나오고, 인디안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여러분 인디안들이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중얼중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추장의 제일 큰 역할은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노래로 들릴 수도 있겠고, 근데 그게 다 말인데,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주는 자, 그게 추장의 역할이고 원로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게 인디안식의 어떤 그 리더십입니다. 또 하나, 아까 코엔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양성 존중. 그러니까 이 뭐 인디안들이 어떤 그 굉장히 회의를 오래 하고, 회의에서 무슨 어떤 이야기든지 나올 수가 있고, 또 어떤 그 약간 남녀 평등 이야기도 뭐 선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인디안들의 어떤 연애, 사랑 같은 걸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성 중심이죠. 모계 사회적인 차원에서 여자가 어떤 뭐 결혼만이 아니라 인디안들은 굉장히 좀 이 결혼 이전에도 어떤 성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좀 이 성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 상대방, 그러니까 연애의 상대방이든 성관계의 상대방이든 결혼의 상대방이든 상대방을 선택하는 자유는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성 사회적인 여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녀 평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 그 위에서 뭐 선거나 또는 뭐 회의에서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는데, 그게 단순히 어떤 남녀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런 다양성 존중의 어떤 공동체 형성의 기본 원리가 존재했다. 이게 특히 미국 헌법이나 미국의 어떤 헌정, 미국 사회생활에 인디안들이 미친 영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헌법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 헌법을 모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지난번 강의를 할 때, 마르틴 부버 강의를 할 때 바이마르 헌법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이마르 헌법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기본권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사회권 부분. 지금 우리나라 헌법 33조 34조 이런 어떤 이 노동자의 권리라든가 사회보장 권리라든가 또는 경제 조항 부분에 관련되어서 바이마르 헌법의 어떤 사회성, 복지 헌법성 뭐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반면에 권력 구조의 측면, 정치 체제의 측면에서 모델이 된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의 모델이 된 것은 미국 헌법입니다. 미국 헌법의 대통령제. 그러니까 미국 헌법이 대통령제의 기본 모델이죠.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살류 이후에 한때 잠깐 내각 책임제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 헌법에도 정치적 그 어떤 정치 구조, 정치 권력 구조에서 영향을 미친 것인데, 한국 헌법, 우리나라 헌법에도 뭐 남녀 평등 선거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라든가 또는 공무원의 어떤 국민 봉사성이라든가 또는 개인의 어떤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미국 헌법에 인디안들이 미쳤던 영향의 원리들이 다 우리나라 헌법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헌법도 인디안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헌법이 그렇다고 해서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미국 헌법의 핵심이 되는 이 연방제라는 것은 나중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호데노소니라고 하는 연방체제, 그 족장인 카나사테고라고 하는 추장이, 이 사람 이름은 나중에 우리가 한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 주쯤에 이 카나사테고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카나사테고라는 추장이, 족장이 프랭클린,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프랭클린을 만나고 또 여러 당시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을 만나가지고 연방제를 해라. 우리 인디안들이 호데노손이라고 하는 연방을 형성하고 있다. 내가 그 족장이다. 우리가 한 대로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라고 힌트를 주었다. 그래서 카나사테고가 사실은 미국 연방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이 연방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게 되면 아까 세계사책 이야기를 그 선생님들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역사책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사책, 역사책을 보게 되면 단군부터 국가를 형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단군이 뭐 인디안 추종하고 무슨 크게 달랐을까? 아무도 안 웃어주시네. 우리나라가 삼국시대부터 중앙 집중 국가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역사책에 나오면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죠? 근데 저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국토의 70%가 산인 나라에 무슨 중앙 집중 국가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부터 중앙 집중 국가가 되었나. 여러분 아마 여기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고향이 어디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태어난 제 고향은 아니고 제 아버지 고향이 지금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 여러분 아마 그 어떤 뭐 엄청나게 큰 산 뭐 그야말로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지금도 버스가 다니지 않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몰라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인터넷도 보고 뭐 핸드폰도 보고 하겠죠. 근데 그 동네에 사는 한 7, 80대는 노인들은 세상살이 전혀 모르고 살아요. 지금도. 근데 제가 이 1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20대까지도 그 동네 제가 아버지가 태어난 고향에 가기 위해서는 거의 뭐 한 2시간, 3시간 걸어서 갔어야 되었는데 그런 두메 산골이었는데 그런 두메 산골이 대부분인 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무슨 중앙 집중국가? 중앙의 권력이 미치는 어떤 중앙 집중국가라는 게 형성이 되었을 것인가. 저는 그걸 항상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단군 시대부터 2000년, 3000년 시대 전부터 중앙 집중 국가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몰라. 서울은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야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걸 뭐 느꼈을지 모르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국가의식 뭐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의식, 국가의식을 가졌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국가의식을 가진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뭐 3.1운동 정도? 뭐 3.1운동도 사실 뭐 이 고종이 죽고 뭐 이래가지고 생긴 뭐 그런 좀 응? 국가의식? 국가의식이 있었다? 저는 그걸 별로 믿질 않아요. 민족의식, 국가의식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날조된 전통이 아니냐. 날조된 전통이란 말은 유럽의 학자들이 유럽 역사의 뭐 화려한 그런 뭐 자랑스러운 뭐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은 날조되었다. 아까 우리가 포카혼타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포카혼타스는 그야말로 날조된 전통이죠. 날조된 인디안 이미지죠. 그래서 날조된 전통이라고 하는 말이 역사에서 19세기까지 20세기에 와서 19세기까지의 역사 중에서 대부분은 날조된 게 아니냐라고 회의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이 생겨납니다만은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서양에서 보통 국가라는 게 민족이라는 게 생기는 것은 나폴레옹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양에서. 그래서 서양에서도 내셔널 스테이트,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200년 채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뭐 한국인이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인식을 단군 시대부터 또는 뭐 삼국시대부터 가졌다? 저는 그렇지 않았다. 저는 20세기 초엽까지도 한국은 우리 사회는 인디안 사회와 비슷한 사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웃지 않으시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하는 헛소리고 아무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공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인디안이라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제가 헷가닥 해버려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되었어요. 여러분 전혀 공감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인디안 사회와 같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희망사항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튼 한국이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부터 막 위대한 왕들,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앞으로 하면서 뭐 전진 하면서 막 이 뭐 민족을 이끌어가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대부분의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천년 만년 농사 짓고 그냥 사계절 변화 보고 나물 먹고 풀 뜯어 먹고 왕이고 뭐 지랄이고 관계없이 그냥 평화롭게 살았다. 그게 행복한 조선 사람들, 한반도 사람들의 삶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자. 뭐 짜더라 뭐 대통령 선거한답시고 뭐 윤간이 무슨 채간이 이간이 박간이 뭐 헛소리 하지 마. 그 뉴스 제발 좀 뭐 여러분 전 요새 뉴스 안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다 저 뉴스만 틀면 전부 다 저한테 제 눈에는 전부 또라이같이 보여요. 저 뭐 하는 것들이야 저거. 뭐 하는 것들이야. 왜 내가 저 사람들 이름을 알아야 돼. 왜 내가 저런 인간들 이야기를 들어야 돼. 왜 150시간 뭐 일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이런 개똥 같은 소리를 내가 왜 아침 저녁으로 듣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기가 차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내가 저런 인간들을 알아야 되나. 모르고 살면 얼마나 편한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거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70인데 내일 모레 지금까지 많이 고민해왔고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을 해왔고 얼마나 많은 글을 썼고 에?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채가가 해먹든 이가가 해먹든 박가가 해먹든 다 해쳐먹으라. 나는 그냥 인디안식으로 살겠다. 이거 오늘 여러분 제대로 강의를 못하고 헛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회의, 인디안 회의. 이 사실 이 그림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드릴 정보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성수 선생님이 처음에 이 인디안 회의 서클의 어떤 원리가 인디안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인디안 강의를 부탁했을 때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아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인디안 회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서클 연구하시는 여러분, 서클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힌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 한 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둘러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 추장 아닙니다. 그냥 발언자입니다. 그냥 발언자고 얘기하고 누구나 다 자유롭게 얘기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거 인디안들이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합창 같은 거죠. 인디안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북 같은 게 북인지 뭐 진 같은 게 두드리면서 뭐 인디안들의 어떤 삶의 기본 원리 같아요. 이런 어떤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뭔가 같이 먹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고민하는 이런 인디안들의 어떤 삶의 태도.
어, 제가 인디안 그 그리지 여행을 하면서요. 이 사실 인디안이란 말은 여러분 그 인도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인도로 간다고 간 게 아메리카였죠. 근데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어도 콜럼버스는 그걸 인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디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주민들에게 인디안이라고 불렀죠. 인디안을 불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인도가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만, 마젤란이나 바스코다가마 같은 사람들이 희망방울 돌아서 인도를 가가지고 이제 후추 같은 걸 가져오거든요. 향신료 같은 걸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찾았던 곳은 인도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곧 밝혀집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인디아 그류지를 여행하기 이전에 인도를 이제 대충 92년, 1992년, 3년 이럴 때 인도를 제가 처음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그 뒤로 2008년 인디안 그류지를 찾기 이전에 이미 인도는 서너 차례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이 인도가 아니고 콜럼버스가 착각을 해서 인디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저한테는 인도 사람, 진짜 인도 사람들 영어로 인디안이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과 아메리카 대륙의 인도인이 묘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조금 이따 다시 상세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인도나 이 인디안 사회가 어떤 집단주의적인 사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인도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도에 왜 여자들이 입는 사리라는 옷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제가 여러분 인도를 여행한 게 그건 뭐 다 합치면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정확하게 제가 계산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10번 이상 다녀왔고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거기서 인도를 관찰했는데, 그러니까 인디안 사회보다 사실 저한테는 인도가 훨씬 더 친숙하죠.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뭐 간디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인도에 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간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도를 자주 다녔는데, 그 사리라고 하는 여성들이 입는 옷이 아마 인도 인구가 한 5, 6억 공식적으로, 그중에 여성이 한 7, 8억 되지 않겠어요? 그중에 아마 사리를 입는 여성들이 몇 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인도에서 본 인도 여성들의 사리 중에 비슷한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비슷한 거는. 제 눈이 좀, 뭐, 요새 이 도수가 떨어지고 그 눈이 좀 흐릿해지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아무튼 인도 여자들은 그렇게 옷이 다양해요. 한 번도 닮은 옷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 같은 데 가면 사리를 파는 상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리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인도인들의 우리가 인도 사람들이 그냥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가난하죠.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거나 또는 이렇게 뭐 그 사람들 집을 찾아가 보거나 이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뭐 제가 자주 많은 사람들 접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다들 개성이 있고 나름으로 또 옷이나 뭐 이런 모든 이 행동 거절 또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한국 사회보다 훨씬 다양한 사회입니다. 인디안 사회도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어떤 다양성이 존중되는 의미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기주의란 말을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기주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개성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사회가 인도 사회고 인디안 사회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밖에 이 대단히 관용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 전 자유라는 말이 사실은 이 옛날에 19세기 초 중반쯤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독일에서 말하는 이제 프라이하이트라는 말, 지금 영어의 프리덤에 해당되는 말인데, 그 말을 번역을 하면서 여러 개의 한자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리덤이란 말을 관용으로 번역을 하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관용. 저는 지금 우리가 프리덤이란 말을 자유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자유란 말은 사실 그 한자 말 자체는 스스로에게서 비롯된다라는 또 이상한 뜻 외에는 그 자유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관용이라 그러면은 자유라는 말을 관용이라고 번역했더라면 저는 훨씬 더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용적인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묘한 기대감에서, 자유라는 말보다도 관용이라는 말로 번역했더라면 좀 동양 사회가 좀 더 관용적인 사회, 우리 사회도 좀 더 관용적인 사회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헛된 망상을, 제가 여러분 이 강의를 하면서 헛소리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관용이라는 게 인디안 사회나 인도 사회나 기본적으로 관용이라는 게 있는 사회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용기. 어떤 불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용기 있게 나서는 태도. 그게 관용과 용기, 이 두 가지 덕목이 인디안 사회와 인도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이게 몇 가지 이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디안들은 자기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냉장고나 부엌의 찬장을 들어오자마자 안 열어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먹을 게 뭐 있노라는 거를 확인하는 것이 예의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안 써주시네. 이 세 분 다 냉장고나 이 찬장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분들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글쎄 제가 그래서 언제 한 분은 사람들 집에 남 집에 가지고 냉장고를 한번 둥 열은 적이, 더운 날이었던 몇 년 전에, 더워서 좀 아는 집이었는데 냉장고를 딱 여니까 아우 막 그 냉장고 연다고 그렇게 타박을 하대요. 예? 저는 여러분 아까 추접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뭐 집에서도 맨발이고 밭에서도 맨발이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인데, 시내도 맨발로 다녀요. 시간이 또 다 돼가네. 좀 에너지 소진을 안 하고 좀 에너지를 아껴가면 이야기를 하면 별로 안 그럴 텐데, 그지? 맨발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맨발로 남의 집에 가면 그렇게들 싫어해요. 특히 주부들이.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그런 어떤 눈치를 듣기도, 어떤 집에는 또 제 잘 아는 여동생 집인데 내가 맨발로 발이 더럽다는 눈치를 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발을 씻고 제 딸은 최대의 성의를 표시해서 옆에 있는 수건으로 발을 닦고 나왔더니만은
그 주부가 하는 소리가 아니 그 얼굴 닦는 수건인데 그걸 발을 닦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걸 보고 내가 그날 하루 종일 슬펐습니다. 이 농담을 이 바퀴 아까 그 원형의 그 인디안들의 회의 인도 사람들의 음악 생활 그러니까 이게 인도 사람들이나 인디안 사람들이 바퀴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퀴 같은 이런 어떤 그 윤회 같은 거죠. 여러분 인도 국기에 바퀴가 그려져 있다는 거 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윤회 사상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바퀴라는 게 삶의 기본적인 원리처럼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부모입니다. 누구나 다 부모고 누구나 다 자식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다 특히 인디안들은 누구나 나이가 좀 많으면 아버지 엄마예요. 따라서 전통적인 인디안 사회는 고아가 존재하지 않죠. 다 자기 아들 자기 딸이니까. 그러니까 가족 이기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시기 없이 사는 것, 시간관념이 없는 것 이게 인도나 인디안 사회나 옛날에 코리안 타임에 있을 때도 우리도 시기 없이 살았죠. 저도 시기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저한테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는데 한국인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아까 그 앨리스 루즈벨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앨리스 루즈벨트의 회고록에도 보면 또는 뭐 그 당시에 쓰여지는 많은 회고록에 보면 한국 사람들만큼 세상에 느린 민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민족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디안들이었고 인도 사람들이었고 느리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시기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부모 자식이었고 모두가 자기 사는 거를 다 보여주고